미국이 중국에게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 맡겨놓아야 할 중국 돈의 가치를 중국 정부가 무역에 유리하도록 그때그때 조작하고 있다고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보복할 것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노골적으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고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도에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습니다. 혼돈의 한반도, 오늘 MBN 뉴스8에서 집중 조명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예고되면서 전 세계 경제 지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폭락한 하루였습니다.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25년 만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제 중국 위안화가 11년 만에 처음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문우신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결과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중국은 앞으로 1년간 미국의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IMF 등 국제기구의 감시를 받는 만큼 환율 시장 개입이 어려워 국제 환투기 세력의 노출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행동은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3천억 달러치 중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여파로 검은 월요일을 맞았던 세계 증시는 오늘도 요동쳤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증시는 2% 안팎으로 크게 하락했고 미국 다우지수와 나스닥도 3%가량 폭락했습니다. 이어 오늘 개장한 한중일 등 아시아 증시 역시 낙폭을 조금 줄이며 마감하긴 했지만 온종일 출렁거렸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 열린 유럽 증시는 소폭의 반등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인지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더욱 하락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주식 가격은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는 얼마나 떨어져야 바닥이 될까요? 이기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율 전쟁의 서막이 오른 뒤 열린 우리 증시.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곧바로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틀 만에 100포인트 이상 빠진 겁니다. 원화값도 또 떨어지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긴급 메시지를 냈습니다. 과도한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반등하는 듯하던 시장은 막판 팔자 물량이 쏟아지며 시가총액 2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번 위기 전만 해도 1950선을 증시 바닥으로 본 증권가에선 1950선이 맥없이 무너지자 이제는 1800선을 넘어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제대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글로벌 갈등,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좀 장기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화값 역시 한 달 안에 달러당 125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북한이 오늘 아침 또 도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5시 반쯤 두 발의 발사체가 우리 군에 의해서 탐지됐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4분과 36분에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후 불과 나흘 만이자 최근 13일 동안 벌써 네 번째 발사입니다. 합참은 발사체 고도는 약 37km에 비행거리는 약 450km, 최대 비행 속도는 마하 6.9 이상으로 발표했지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종적인 부분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선 발사체의 비행 특성으로 봤을 때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 이제 유사한 대구경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거리도 그 정도 나오면서 속도도 음속이 5 이상이니까 탄도미사일 단정 짓기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 이번에는 동해안이 아니라 황해도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발사한 사실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 2번의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로 안정성을 확보한 뒤 최대 사거리 시험을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오늘 북한의 도발에는 설명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가 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 외무성이 담화문도 낸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진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되고 하루 만에 북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까지 내고 한미에 대한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우리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기어코 강행하는 저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F-35A 등 전략무기 도입을 비난하며 안보 위협에 시달린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한다면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대로 대화를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경고성 말도 덧붙였습니다.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행수를 바란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과의 소통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북한의 담화 내용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 이 담화문 발표가 좀 특이합니다. 이 아침에 미사일 발사가 있고 나서 곧바로 외무성 담화문 발표 바로 있었던 거죠? 네, 약 1시간 만에 발표가 났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된 시점은 오전 6시 19분입니다.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시간은 오전 5시 24분, 두 번째는 5시 36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약 1시간 만에 발표가 난 건데요. 누가 봐도 미리 준비했다는 건데 공격 대상은 한국과 미국, 포인트는 한미 군사훈련을 포함한 군사동맹입니다. 북한은 싱가포르와 판문점에서 북미 순회가 약속했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표면적 이유고요. 속내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국에는 지지부진한 실무 협상에 빨리 나와라. 나올 때는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가지고 오라는 압박성이 크고 한국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안 그러면 한국을 빼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우회적인 경고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북한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뭡니까? 네, 우선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핵 보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먼저 전문가 분석 들어보시죠. 네. 경제건설 노선이 아니라 과거 강성대국이나 사회주의 강국 노선에 돌아가서 핵을 보유한 채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협상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발수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실행에 옮기기는 힘들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새로운 길을 언급했지만 그 전제는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식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한 게 한미 군사연습 중단,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 금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조건 없이 재개 등입니다.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제재 해제 조짐도 보이지 않고 한국과는 개성공단 등 경협 진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결국 계산된 행동이다. 송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관련 소식입니다. 이 아베 총리가 오늘 한국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게 없습니다. 이 한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건 모두 한국 탓이랍니다. 이 자신들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지 않겠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가 백색 국가 제외 나흘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일 관계 파탄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습니다. 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 여기서 말하는 국제조약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이미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데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히려 훈계까지 했습니다. 文在寅大統領の出席が決定されたとは伺っておりませんが、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 이 같은 대답은 일본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내일 오전에 이 대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된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그 세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긴 했지만 실제로 엄포가 될지 아니면 정말 까다롭게 해서 힘들게 할지 내일 시행 세칙이 발표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건 수출 규제 시행 세칙, 더 정확힌 포괄 허가 취급 요령입니다. 쉽게 말해 1,100여 개의 전략 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 몇 개를 까다로운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경제산업성이 심사를 일부러 지연하거나 서류 보완을 빌미로 우리 기업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허가 리스트에 따라 전쟁을 더 키울 건지 이 정도 엄포로 끝낼 건지 일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 일본은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습니다. 만약 개별 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우리 기업들은 CP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수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인증받은 일본 CP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겐 3년 단위로 개별 허가를 면제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도 백색 국가는 아니지만 CP 제도를 통해 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바라는 건 원만한 해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본하고 외교적인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과거와 같이 문제없이 수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632곳을 전략 물자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까다롭게 세칙을 정할지 조금은 느슨할지 많이 궁금합니다. 정광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정 부장, 우리 정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일본 내에 모든 정보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시행 세칙에 포함될 품목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분위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미 포함된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지정되는 품목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카드를 쥔 일본이 일단 내일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여론을 살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예상과 달리 제한 품목이 대거 확대된다면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한다고 인정한 기업, 그러니까 CP 기업으로 거래선 변경을 통해서 소나기를 피하는 게 대책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내린 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자산 압류 결정문 말이죠. 이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기업들한테 주지 않고 반송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법원 행정처는 지난 1월 25일에 일본 외무성에 일본 제철에 보내달라면서 일본 제철에 국내 자산 압류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성은 이 결정문을 일본 제철에 전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법원 행정처에 반송 처리했습니다. 반송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내왔던 만큼 결정문도 기업에 전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반송된 결정문을 다시 일본 제철에 송달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지만 실제 전달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국회에 왔었죠. 네. 오늘 국회 운영위 소식도 마저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의 IMF 경제위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에서는 일본과 경제전쟁으로 출렁이는 금융시장을 거론하며 제2의 IMF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공격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경제적인 공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어떻게?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시와는 경제 여건 자체가 다르고 일본계 자금 비중이 적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분명히 20년 전에 IMF 외환위기 시대와 우리나라의 금융 상황 또는 펀더멘탈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논란도 계속됐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하면서 지소미아는 유지하자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이라며 폐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상호 모순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과연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계속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인지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정부 대책은 장기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야당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기업인 변호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의 주장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면서 한 차례 정회가 선포될 정도로 공방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이 소식은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논란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먼저 꺼내들었습니다.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재산 소송을 맡은 데다 소송 사기에도 연루된 게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그 소송에 위정을 하고 허위 서류를 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노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발끈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정론관 가서 말씀하세요. 아니 사태질 하지 말고. 앞서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문 대통령이 동양 척식회사에서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 고 김진태 씨의 재산을 지켜주는 소송을 맡는 등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노 실장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라는 취지로 곽 의원을 대놓고 비판하자 여야 의원들도 일제히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의원한테 어디 가서 말하라.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라고 하는 비서실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윽박 지르는 그런 형국도 또한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고 김지태 씨는 친일파가 아니라고 밝혔고 고 김지태 씨 유족들은 곽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네, 정부장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 청와대 아무의 핵심 인사들이 왔으니까 어떤 입장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당 의원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 상황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 실장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지속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인 만큼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속에 대한 미국의 강한 희망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일본산 불매운동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칫 관제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노 재팬 문구가 붙은 투명한 상자 안에 볼펜 등 문구류가 가득 찼습니다. 구청에서 사용하던 일제 사무용품을 모두 모아 봉한 겁니다.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철회하고
모든 것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계엄하고. 경기도 여자 컬링팀 컬스데이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컬링 대회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엄중한 상황을 먼저 인지를 해서 협의를 했어요. 서울 중구는 오늘 광화문 일대에 노 재팬 깃발을 걸었다 6시간 만에 내렸습니다. 그렇거든 만약에 일본 갔을 때 노코리아 이랬으면 중구청 게시판엔 극우 세력과 일본 시민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쳤고 노 재팬 깃발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도 18,000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관제운동으로 비치지 않도록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다음은 오늘 밤 한반도에 상륙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부산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몰고 온 비바람이 오늘 오후부터 이곳 부산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비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바다를 보시면 파도가 거세게 부딪히고 있고 평소 같았으면 관광객으로 붐빌 이곳 해수욕장도 텅 비었습니다. 네, 태풍이 곧 상륙한다는데 지금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오후 6시쯤 부산 남쪽 약 70km 인근 해상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 지난 지금은 약 20km 앞까지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경남 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의 비가 내려 총 강수량은 200mm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태풍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태풍 프란시스코는 한반도에 상륙한 뒤 오늘 밤 9시쯤 부산 서쪽 지역을 지납니다. 약 3시간 뒤인 자정쯤에는 대구 근처에 도착한 뒤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근처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밤 태풍이 통과하는 대구는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심효영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구 지역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조금씩 불기 시작해 태풍이 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천은 범람을 유래해 현재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대구 앞산도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은 자정쯤 대구를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폭우가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일제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는데요. 특히 태풍이 지나는 동안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서 세력이 더 큰 제9호 태풍 렉기마도 북상 중입니다.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위성 영상이 찍힌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모습입니다. 일본을 지나 경남 지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애초 상륙 지점은 경남 통영으로 예상됐는데 동쪽인 부산으로 옮겨졌습니다. 태풍 경로를 만들어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을 통과하면서 태풍의 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더 힘을 잃어 동해로 나가기 전에 내륙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태풍이 약해지면서 바람은 줄어들겠지만 비는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이 상륙한 후에는 열대저압부로 등급은 낮아지겠지만 열대상에서부터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에 위치한 제9호 태풍 렉기마는 중형 크기로 커져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중국에 상륙한 뒤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전망이 나와 한반도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프란시스코가 지나간 뒤 우리나라의 북쪽 한기가 내려오면 렛기말을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 누리양이 열흘 동안 어떻게 생존을 했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산속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게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 누리양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7km 떨어진 야산 중턱이었습니다. 군견 달관이가 발견했을 당시 조양은 바위 틈 사이 낙엽 속에 파묻힌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조양은 경찰 면담 조사에서 물이나 음식을 먹지 않고 주로 잠을 자며 고립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개가 단답형 질문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잘 먹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전문가들은 조양이 실종 기간 내린 장맛비로 수분을 보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속을 헤매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른 점도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 기온 떨어지는 저체온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낙엽을 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양은 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신체 검사에서도 범죄 정황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양에게서 범죄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낮 경기도 안성의 한 종이박스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큰 폭발이 2차례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관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너편 차로에서 파랑색 트럭이 달려옵니다. 트럭이 지나가자마자 갑자기 도로 옆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가고 사고 지점을 미처 지나가지 못한 차량은 시뿌연 먼지 속에 파묻힙니다.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안성의 한 종이박스 제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불이 났습니다. 애랑간에 뺑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뭐가 막 날라다녀 막. 그래서 내가 서 있었지. 서 있었더니 5분 정도 있으니까 불길이 그냥 막. 소방당국은 130여 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를 더 구하겠다며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40대 소방관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1명과 공장 관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현장 주변에 잔해가 널브러져 있는데요. 부상자 중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같은 폭발 파편에 맞아 다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80대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어린이집 풀장을 덮쳤습니다. 어린이와 교사 등 6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공기 주입식 간이풀장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인근 어린이집 아이들이 물놀이하던 간이풀장으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주부 저기로 지나가 버렸어요. 우회로. 애기가 한 명 밑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럿이 들어가지고는 애기를 꺼냈어요. 아파트 1층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원생 12명을 데리고 이곳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어린이 4명과 교사 2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소리만 하려고 저쪽에서 내려오는데 막 성능이 붙는 거야.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밟고도 막 저절로 막. 어린이집은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주변의 안전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안 했나요? 저희는 신고받은 것이 없어요. 어른들의 부주의가 또 한 번 참극을 부를 뻔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직장 동료들 간 칼부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회식을 하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서동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셔츠 차림의 남성과 여성이 뒤섞여 옥신각신 몸싸움을 벌입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인근 음식점으로 뛰어가더니 흉기를 들고 나와 일행에게 휘두릅니다. 회식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동료들이 도망치자 이곳 공원까지 흉기를 들고 쫓아왔습니다. 해당 남성이 동료 여자 직원의 엉덩이를 발로 차면서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인 게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남성이 휘두른 흉기가 비껴가면서 동료 직원들은 경상만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다툼이 격해져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상해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해외여행 중 대마를 구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팔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놓고 지하철역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모자를 쓴 남성과 흰 가방을 든 여성이 막다른 골목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곧이어 남성 2명이 잽싸게 뒤쫓아가더니 흰 모자를 쓴 남성을 제압합니다. 지하철역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전단지를 돌린 30대 남성 김모 씨가 역 인근에서 직거래를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수사는 지난 2일 서울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일대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전단지에는 대마초를 찾으세요라는 문구가 써 있었는데 역내 화장실과 열차 내부 등 곳곳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단지에 적힌 아이디로 구매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약속 장소로 김 씨를 유인했습니다. 실제 김 씨가 나타났고 김 씨 가방에선 60명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인 대마 30g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 7월 해외여행 도중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이전에도 마약을 판매한 적이 있는지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지난달부터 버스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됐죠. 적정한 근무를 통해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이 주 52시간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던 버스 4대가 서로 충돌하고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는 앞서가던 차를 깔아뭉갭니다. 이렇게 무리한 버스 운행을 막고 승객 안전을 지키겠다며 지난달부터 버스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번에 주 52시간제 대상이 된 버스 노선들인데 과연 제도 시행 이후 승객의 안전과 운행 환경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직접 버스를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속 경고음이 울리지만 속력은 점점 빨라지고 노란불에는 속도를 높여 아슬아슬 통과하더니 빨간불도 그냥 지나갑니다. 정거장을 이렇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빨리 달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질주해도 5분이던 앞차와의 배차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2분을 늦게 나가잖아요. 예. 그 2분 때문에 앞차하고 한 10분 이상이 막 차이거든요. 그거 채우려고 막 가야 되고. 뒤늦게 간격을 좁히려니 정지 신호가 들어온 교차로를 무서운 속도로 통과하고 또 통과합니다. 버스를 세워놓고 급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운전대에서 잠시 잠을 청하다 신호를 놓치기까지 합니다. 4시간 안에 못 하면 내가 시간이 없어요. 가스를 15분 넣고만 내가 30분에 화장실로 가고 밥 먹고 나오기. 버스 회사마다 주 52시간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운행 횟수는 그대로 유지하려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50시간을 넘는다. 그러면 딴 데로 보내요. 그러면 너는 이 사람은 50시간을 오버가 되니까 이거 쓸 사람이 아닌 거야. 부작용이 드러나며 관할 지자체가 노선 단축도 검토하고 있지만 오늘도 시민들은 공포의 버스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중국의 신문 환구시보가 한국과 일본에게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마라 이렇게 협박성 기사를 썼습니다. 미국의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인데 이 신재우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hina will not stand idly by, and we forced to take countermeasures should the U.S. deploy intermediate-range ground-based missiles in this part of the world. 경고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주, 일본,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이웃 나라들에는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촉구한다고 덧붙인 겁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역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란 명분이 있던 사드와는 달리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이나 일본에 배치되는 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일본 등을 제외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후보지로는 미군 시설이 있는 괌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갈 때 비자 없이도 최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덕분인데 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앞으로 이 혜택에서 제외돼서 일일이 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인터넷으로 전자여권만 받으면 90일 동안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항공기도 북한을 방문하면 180일간 미국을 갈 수 없는데 비슷한 조치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2011년 3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방북을 신청한 3만 7천여 명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봄이 온다란 제목으로 평양에서 공연한 가왕 조용필과 이선희를 비롯해 남북정상회담 수행단으로 참여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까지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북한 방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진 미지수입니다. 많은 제도에 있어서 미측은 언어 시스템,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에 있어 앞서가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세종시에는 조선시대 북방영토 개척에 큰 공을 세운 김종서 장군을 기념해서 이름을 지은 장군산이 있습니다. 장군산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최근까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에서 장군산 방향으로 차를 타고 15분쯤 가다 보면 지난 4월에서야 국고로 환수된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나옵니다. 김종서 장군의 묘역과 장군산의 중간 지점에 왔는데요. 하필 이곳에 최근까지 국유화를 못한 일본인 명의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주민이 마치 개인 농경지처럼 사용해온 겁니다. 전국에는 이처럼 일본인 이름으로 등재되고도 확인되지 않은 토지 14,000여 필지가 흩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정부가 일본인 명의의 재산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했지만 일부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귀속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까지 국유화 조치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같은 귀속 재산 환수에는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6.25 때문에 구체적인 토지 대장이나 지적 공부,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소실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지 이용자들이 반발하거나 숨길 수 있어 일제 잔재 청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죠. 현재 일본에선 혐한 서적이 잘 팔리고 자극적인 혐한 방송까지 열풍이라는데요. 한편으론 일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혐한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도 일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재팬의 서적 판매창입니다. 전 주한일본 대사 무토 마사토시가 쓴 혐한 서적 문재인이라는 책은 판매를 시작한 뒤 줄곧 판매 순위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 국제관계 서적 판매 순위 15위 안에는 혐한 서적이 5권, 무려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인기입니다. 최근엔 유튜브에도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유튜버들이 등장했습니다. 한 유튜버는 일본 불매운동에 반대하면 시체로 발견된다는 영상을 만들어 혐한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고 정두원 전 의원의 죽음이 평소 불매운동 반대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벌써 조회수 45만을 기록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확산함에 따라 일본 내 혐한 분위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적이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에 6천 명이 넘게 참여한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양국 간 이성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정부는 좀 더 객관적이고 더 외교적인 이제 노력을 풀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서로 싸웠던 것을 적절하게 출구 전략을 통해 이제 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를 넘어설 방법으로 남북 평화 경제를 제시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오늘도 시끄러웠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라는 야당의 조롱에 여당은 내부 총질에 골몰한다며 발끈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경제전쟁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 시험까지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환상 속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 같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신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부한말 조선으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판은 더 원색적이었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허풍 칠 때냐며 허무맹랑한 미사여구, 지피지기도 못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은 일본과 싸우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시점이라며 청와대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내부 총질에 골몰하고 정부 대책, 트집 잡기에만 혈안되어 있는 야당을 가장 반기는 것은 아베 정권과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일본 경제보복 해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정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KT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이른바 VVIP로 특별 관리됐다는 KT 전 임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KT 정규직 채용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들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KT 채용비리 사건 재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특별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모 전 KT 인재경영실 상무보는 2011년 스포츠단 사무국 파견 계약직으로 입사한 김 의원의 딸을 VVIP 명단에 올려 특별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VIP 명단은 이 전 회장 비서실 지시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공채 한두 달 전 작성돼 이 전 회장에게도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 딸 정규직 전환 과정에도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 전 상무보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으로 전환 방법을 묻는 상급자의 질문에 그런 제도는 없다고 했다가 욕설과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의원 딸은 공채 서류 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나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적성 평가에서 탈락했지만 최종 합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에선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한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요즘 중국 프로축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외국인 선수가 김신욱인데요. 아시아의 고공폭격기 김신욱의 맹활약을 보도하는 중국 언론의 논조가 묘합니다. 한국 선수가 너무 잘해서 허탈한 모양입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12일 허베이전에서 나온 상하이 선화 김신욱의 골 장면입니다. 중국 수비수 2명이 길을 쓰고 달려들었지만 196cm, 93kg 김신욱의 중국 프로축구 데뷔전 데뷔골을 막지 못했습니다. 광저우 프리전 헤딩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신욱의 압도적인 체격에 중국 수비수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신욱은 큰 키를 이용해 헤딩골만 넣는 키다리 공격수가 아닙니다. 지난 2일 우한전에서 나온 왼발 발리슛을 보면 알 수 있듯 기술도 갖춘 공격수입니다. 허베이전 데뷔골부터 광저우 프리전 해트트릭에 우한전 2골 등 5경기 연속골, 모두 8골을 터뜨린 김신욱을 보는 중국 언론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한국에서 한물간 스타로 여겨졌지만 중국 리그에 와서 사방을 초토화하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김신욱의 활약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 축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그동안 애써 부인했던 양국 축구의 실력 차를 인정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분석한 김신욱 맹활약의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팀 훈련이 끝나고 1시간 정도 하는 개인 훈련입니다. 근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닭백숙 같은 몸매의 중국 선수들에게 없는 프로 정신으로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낸다는 겁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오늘 중부지방은 40도 가까이 오르며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오늘 서울은 36.8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태풍 프란시스코가 끌어올린 덥고 습한 공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를 지나며 세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오늘 밤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 태풍은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서와 경북 내륙, 영남 동부 내륙에는 50에서 150mm, 충북과 영남 서부 내륙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서쪽 지역을 따라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오늘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도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을 따라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한 비가 예상돼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는 다시 폭염이 자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